과거보다는 AI 베이스 모델을 만드는 게 더 쉬워졌다고 하더라도 그걸 기반으로 우리가 에코시스템을 만드는 거는 다른 거잖아요. 딥시크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막 가다가 이제 멈춘 게 이제 보안 이슈나 이런 것들이 이제 그렇죠. 답보가 안 되니까 베이스 모델을 만든다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베이스 모델 위에 수많은 생태계가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것들을 같이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이 돼야 되거든요. 정말 어렵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LG전자 조봉수 상무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채널에는 몇 번 나오신 적이 있는데 네, 맞습니다. 저희 채널이 많이 컸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너무 나왔을 때는 너무 컸어요. 네, 그리고 조봉수 상무님은 대학교 동기여가지고 네. 좀 친한데 평소에는 좀 친하게 이제 얘기하지만 오늘은 이제 상무님으로 AI 빅데이터 담당 이거는 네, 엄청 네. 높은 거 아닙니까? 아니, 그냥 뭐 보통 상무가 담당을 맡고 있습니다. 상무가 담당을 하나 맡고 있다. 네. 근데 가장 핫한 AI 데이터, 그것도 빅데이터 담당이니까 오늘 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많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주식시장도 많이 빠지고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AI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한 방향성 이거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상무님이 보실 때 미국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AI의 흐름은 좀 어떻게 보세요? 사실 AI라고 하는 게 더 이상 되돌릴 수 있는 뭐 그런 흐름이 아니다라고 되돌릴 생각을 수 하고 없다.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인류가 진화하는 방향하고 인류가 갖고 있는 욕구하고도 너무 잘 맞닿아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AI 기술이라고 하는 그 흐름이 뭐 예전에 3D 프린트 나왔다 잠깐 사라지고 뭐 이런 거랑은 다르게 우리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시장이 그쵸. 사람들의 행동을 완전히 다 바꿔놨잖아요. 그런 것처럼 AI가 사람들뿐만 아니라 산업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미 그쵸. 그거를 이제 다시 되돌리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되돌릴 수 없다라는 거는 이제 모두가 동의하는데 네. 과거에도 지금 AI에 대한 이제 그 큰 흐름들이 네. 나오면서 되나보다 했다가 아닌가, 되나보다 했다가 아닌가 이런 과정들을 겪었던 것 같아요. 이제 기술적으로 한계에 그때 부딪힐 때마다 붐이 일어났다가 아닌가 보다, 붐이 일어났다 아닌가 보다. 근데 이번에도 이제 의심이 드는 거는 LLM에다가 컴퓨터잉을 막 시켰더니 성능이 좋아지는데 야 이걸로 돈을 벌면 또 이걸로 할 수 있겠는데 이걸로 돈을 벌 수 있겠냐? 이런 이제 흐름인 것 같아요. 과거랑은 다르게 이제 비가역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네네. 뭐 많은 회사들이 이미 그렇게 하고 있긴 하겠지만 뭐 저희 회사들도 마찬가지로 업무하는 그 프로세스 내에 AI라고 하는 기술들이 에이전트처럼 박혀서 일하는 방식 자체를 아예 구조적으로 변경해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너무 많은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마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제 그게 없는 상태로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AI라는 것들이 너무 많이 박혀 있습니다. 정말 박힌다는 말처럼 퍽퍽퍽퍽 이게 군데군데 진짜 많이 이제 뭐가 변하고 있는 거구나. 네, 그리고 그게 이제 실제로 이제 저희가 그런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프로세스에 필요한 어떤 포인트를 이제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모듈이나 서비스들을 그 서비스를 만드는 과정이 예전처럼 이렇게 되게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고 아주 쉽고 간단하게 상대적으로 그런 서비스를 만들고 그 서비스를 만들어서 프로세스를 바꿀 수 있는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느끼는 것들은 이제 비가역적으로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주식시장에서 이제 보고 있는 관점은 네. AI 스타게이트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나서 네. 뭐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할 것처럼 되고 있고 실제로도 투자는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딥시크가 나온 이후로 네. 주가가 빠지니까 이게 별로 안 중요한 것 같고 막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격이 움직이는 거랑 또 다른 움직임이겠지만 손정희 회장 가가지고 막 투자하겠다고 했던 AI 스타게이트 결국은 이건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기 위한 그런 맞습니다. 거잖아요. 네. 이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가는 건가요?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드는 플레이어들이 이제 예전에는 거의 미국에서 있는 몇몇 되지 않은 정말 빅 플레이어들만 이제 할 수 있었던 전유물 같은 것들이었는데 딥시크라는 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좀 더 적은 투자를 통해서도 생각한 것보다 그렇죠. 적은 투자를 통해서 이게 가능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가능성을 보여준 케이스죠. 근데 그거 자체가 이제 의미하는 게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하는 것들, 그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하는 게 적은 리소스로 투자해서 우리가 이걸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AI 속도를 저해하는 게 아니라 더 엑셀레이션 시키는 요인이 되겠죠. 우리가 더 적은 리소스, 더 적은 투자를 통해서도 더 좋은 사람을 따라하고 흉내낼 수 있는 언어 모델을 시작해서 비전 모델, 비전 모델을 시작해서 더 확장된 멀티 모델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크게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AI의 기술들이 더 곳곳에 널리 더 쉽게 활용될 수 있겠구나 라는 걸로 이제 이해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그 과정에서 과거에 100이 투자됐어야지 마땅한 것들이 100이 아니라 어쩌면 50, 어쩌면 30, 10으로도 가능하지 않을까? 투자에 대한 걸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 것이지 그 자체가 AI 기술을 발전시키고 성장하게 만드는 것들의 저해 요인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을 활용하는 저희는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드는 것보다 그 파운데이션 모델을 기반으로 응용된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것에 더 집중하고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 조직 입장에서는 이런 파운데이션 모델에 투자되는 것들이 더 줄었을 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더 많아지거든요. 어떤 회사는 언어 모델에 되게 많이 집중해서 되게 나이스한 언어 모델을 만들어줄 수도 있고 또 어떤 회사는 비전 모델을 되게 잘 만들어줘서 비전 모델의 파운데이션 모델을 아주 저렴하게 만들어줄 수 있고 그리고 그게 되게 힘들게 클라우드에서만 리치하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비싼 비용으로 라이트한 버전의 모델이 만들어져서 우리가 원하는 특정한 온프렘 서버나 특정한 어떤 로컬 환경에서 그걸 활용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면 AI 서비스를 활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의 다양성도 높아질 수 있고 상황에 맞게끔 왜냐하면 어떤 경우는 온 디바이스 AI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디바이스에 가까운 온프렘 서버에서 AI 모델이 동작하고 필요한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게 뭐 특히나 제조 공정 같은 경우 더욱 그렇죠. 제조 공정 같은 경우는 제조 프로세스가 이제 클라우드에 연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가 만약에 발생했을 때 제조 프로세스가 셧다운 되거나 멈추게 된다면 그럼 되게 큰 이게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 때문에 좀 더 디바이스에 가깝게 컴퓨팅 환경이 있는 게 더 유리하거든요. 그런 경우를 고려해 본다 하더라도 네트워크나 클라우드 기반으로만 다 어떤 인플루언스를 한다거나 그러니까 추론을 한다거나 하지 않고 좀 더 가깝게 하드웨어 환경에 가깝게 그게 모델이 들어올 수 있게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훨씬 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들이 만들어지고 생태계도 더 다양해질 수 있거든요. 클라우드 막 저기 엄청 큰 뭐 어디 뭐 저 멀리 있는 그런 데서 막 계산해서 이렇게 해라라고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 디바이스 그러니까 이제 뭐 스마트폰을 포함해서 사람들이 들고 다니는 그런 온 디바이스라고 얘기하죠. 거기에까지서 여기에서도 추론을 할 수 있게 되면 훨씬 더 다양한 서비스를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꼭 스마트폰이 아니더라도 이제 제조 공정에서는 어쨌든 모든 공장에 있는 설비들이 다 스마트 디바이스로 되기가 힘들기 때문에 중간중간 이제 컴퓨터나 서버가 되는 노드들이 존재하고 있고 그 서버에 특정한 데이터들이 모이고 거기서 이제 또 다시 중앙에 있는 곳으로 데이터를 보내게 되는데 그 중앙으로 모이고 뒤로 가서 결국에 클라우드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클라우드가 아닌 경우도 있지만 뒤에서 더 많은 데이터가 모이니까 더 큰 추론을 할 수 있죠. 실제로는. 근데 그 추론을 하는 것들이 생산 공정의 제어 프로세스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되게 리스키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이제 제어랑 연결된 것들은 디바이스에 좀 가까운 서버나 그 다음에 컴퓨팅 환경에서 돌아가는 게 더 맞는 거고 그런 것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화재가 일어났을 때 스프링클러가 정작해서 물을 뿌리는 일이 아주 심플한 것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그런 디바이스가 있죠. 아니, 그런 디바이스가 있는데 근데 이제 스프링클러가 동작하는 방식이 예를 들어 이제 센서를 통해서 가스를 감지하거나 뭐 특정 이산화탄소를 감지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감지해서 스프링클러가 동작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면 이제 초기에 비전을 통해서 이제 스프링클러 동작할 수 있다고 쳐볼게요. 근데 그 스프링클러를 동작하는 비전 모델이 건물에서 관리하는 건물에 스프링클러랑 연결되어 있는 온프렘 서버에서 동작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다시 데이터가 보내져서 저기 미국에 있는 어떤 클라우드 업체에서 이제 서비스하는 환경에 모델이 이제 동작하고 있다.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네트워크 무슨 일 때문에 그날 뭐 화재 난 것 때문에 네트워크선이 끊어졌다. 그러면 이제 추론이 안 되겠죠. 그러면 이제 클라우드로 보내진 데이터를 기반으로 추론을 해가지고 불이 났을지도 모를 것 같으니까 뭔가 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거나 혹은 거기에 스프링클러가 거기 부분적으로 동작해보는 건 어떨까라는 거를 지시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제어라고 하는 것들은 되게 어떤 하드웨어 환경에 되게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조금 더 하드웨어에 가까운 쪽에 그런 AI 에이전트가 동작하게 되면 훨씬 더 추론의 결과들이나 그 다음에 AI가 활동할 수 있는 어떤 요소들이 더 임팩트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케이스마다 다 다를 겁니다. 근데 이게 오로지 클라우드에서 존재하는 아주 헤비하고 리치한 그래서 이제 챗GPT가 그냥 API로만 현재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 챗GPT API 서비스로만 그런 것들을 클라우드에서 동작하는 서비스로만 우리가 활용하는 게 아니라 되게 라이트한 버전의 베이스 모델들이 만들어지면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시나리오
시나리오들이 훨씬 더 다양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저는 이렇게 기술이 발전을 해나가는 모습들이 저같이 애플리케이션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반가운 일입니다. 딥시크라는 것이 나온 이후로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LLM이라는 것이 일종의 이제 커머디티화돼서 가격이 정말 싸졌다. 네. LLM을 사용하는 입장에서 정말 좋다.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사용하는 입장에서 너무 좋은 맞습니다. 상황인 네, 거네요. 맞습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질문 하나 드리면 아까 스마트 디바이스라고 표현했는데 어떤 건 스마트고 어떤 건 스마트가 아니에요? 단순하게 센싱만 하는 케이스는 이제 스마트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고요. 이제 센싱을 넘어서 그 센싱한 데이터나 정보를 기반으로 다른 액션을 취할 수 있게 하는 것, 다른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그게 이제 저는 이제 스마트 디바이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인앤아웃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정보가 들어갔다 나왔다. 네네 인터랙션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폰도 그렇고, 예를 들면 최근에 저희가 만들고 있는 하나의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은 네네. 기존에 이제 CCTV에 해당하는 것들이 이제 한 방향으로 카메라 데이터가 이제 로컬 빌딩 관리하는 거에 이렇게 저장이 되는 건데, 그건 원웨이잖아요. 비전 정보를 가지고 와서 로컬 서버에 저장을 해서 그럼 이제 지하에 보면 이제 빌딩 관리하는데 아, 그쵸. 뭐 사고 나면 경찰들이 막 맞아요. 거기 와가지고 이제 CCTV 돌아보죠. 봅시다 이러면 이제 카메라 막 있는 데서 CCTV 이렇게 보면서 누가 언제 왔어요 막 이런 거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보면 좀 낙후돼 있는 거죠. 그쵸, 덤한 디바이스죠. 스마트 디바이스가 그쵸.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스마트폰을 생각하면 이해가 되는 게 그쵸.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 그러니까 핸드폰이 스마트하지 않다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을 거예요. 이제 스마트폰이 되기 전에는 이 폰으로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한다든지 이런 게 없었어요. 그죠? 그죠. 애플리케이션도 없었고 전화만 되는 인터랙션 거였죠, 하는 그죠? 것도 없었고 인터랙션 그런 정보 거죠. 네. 인앤 아웃이 거의 네네, 없었죠. 네네. 그런데 이제 스마트폰이 되면서 여기에 정보가 인식되고 안면 인식도 되고 등등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스마트폰이 됐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스마트폰도 이제 AI가 돼서 더 이렇게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CCTV 같은 거만 해도 얘를 스마트하게 바꾸는 것도 진짜 중요한 거죠. 네. 하나 너무 멍청하니까. 네, 그쵸. 그러니까 100점 맞는 애를 더 하는 게 아니라 네. 아예 그냥 10점, 20점 맞는 애를 3, 40점 맞는 걸로 스마트하게 만드는 것도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그 세상에 사실은 덤 디바이스가 되게 많거든요. 덤 디바이스. 덤 디바이스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만 더 다른 관점에서 보면 걔를 완전히 다른 차원의 애플리케이션과 다른 차원의 서비스로 바꿀 수 있다는 바꿀 수 거네요. 있거든요. 근데 그 기회들이 되게 많아질 겁니다. 앞으로 진짜 많아지겠네요. 진짜 많아지는데, 마치 이제 AI 시대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AI의 베이스 모델이 되는 걸 만들겠다. 이게 저는 약간 마치 안드로이드 플랫폼을 우리가 만들어야 돼, iOS 플랫폼을 만들어야 돼, 약간 이런 느낌에 좀 가까운 것 같고, 과거보다는 AI 베이스 모델을 만드는 게 더 쉬워졌다고 하더라도, 만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iOS를 만들었다고 칠게요. iOS 만들었어. 지금 되게 쉬워져서 만드는 게. 그럼 그걸 기반으로 우리가 에코시스템을 만드는 거는 또 다른 거잖아요. 거기 위에 앱이 막 올라오게 하고 유통되게 하고 사용자도 많아야 될 뿐만 아니라, 관련돼 있는, 예를 들면 우리가 보안이라고 하는 거를 정말 철저하게 지키고 그거에 대한 브랜딩이 되고, iOS에 앱이 올라가는 것들은 이꼴 보안이라고 하는 것들부터 시작해서 컴플라이언스부터 시작해서 앱의 안정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담보된, 우리가 왜냐하면 딥시크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막 가다가 이제 멈춘 게 이제 보안 이슈나 이런 것들이 이제 그쵸, 또 그쵸. 이렇게 답보가 안 되니까 맞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주저함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개인정보. 사실 저는 이제 iOS 이런 건 그냥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나라를 만드는 거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이 iOS라는 공간 안에서는 이 iOS가 정한 규칙대로 움직이고, 그렇죠. 정한 대로 정하고, 이렇게 맞습니다. 사업할 거면 여기서 나한테 네. 허락받고, 네. 사업한 거 정확하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런 게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규칙이.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거 없이 그냥 만들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그렇죠. 거잖아. LLM도 만들면 너무 좋지만 그렇죠. 쉽게 만든다고 쉽게 만드는 해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닌 거죠. 이걸 구현하고 해야 되는 아니, 거니까. 그거 위에 올라타서 생태계를 만들고 애플리케이션이 동작하고 이런 게 다 가져야 돼야 되는 되는데 건데. 우리가 딥시크라는 걸 쉽게 만들었어. 쉽게 그렇다고 해서 끝이 만들었으니까 아니라는 거지. 딥시크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갖고 수많은 애플리케이션이 딥시크 기반으로 동작되면 좋겠어. 근데 그게 그러면 우리가 그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갖고 그럼 나도 딥시크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쓸래라고 손을 들 때 사람들이 주저하지 않겠어요? 그쵸. 딥시크가 과연 내 개인 것인 정보나 건가. 컴플라이언스 이슈나 이런 것들을 다 보장해 주면서 만들어 줄 것인가에 대한, 그러니까 이게 베이스 모델을 만든다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베이스 모델 위에 수많은 생태계가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것들을
같이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이 돼야 되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게 정말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난이도가 되게 높다는 거죠. 네, 그 신뢰성을 만들어내고 서비스를 해나간다는 것 자체가 국가 차원의 뭔가 브랜딩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그냥 단순히 쉽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게 아니라 이거 위해서 돌아가는 수많은 애플리케이션들이 과연 그 생태계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물론 뭐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갖고 하는 건 좋지만 이게 현실적인 이야기도 해야 되는 거니까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경쟁 구도로 보면 과거에 우리 이제 iOS, 안드로이드 나왔을 때 똑같은데 삼성전자에서도 만들려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안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번에도 포기해야 되냐 그런 건 아니지만 그들의 싸움은 제가 느끼기에는 저기 그 드래곤볼에서 손오공 베지터가 하늘 올라가서 막 싸우고 있는데 네, 우리는 그렇죠. 여기서 보고 있는 여기서 옷을 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저기 하늘을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 아닌가 싶어요. 네, 약간 과연 이게 그러면 우리는 뭐 그렇다 치고 저들의 싸움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걸로 보고 이게 결국은 이제 하나로 두 개로 이렇게 통합되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지금 굉장히 많은 그런 모델들이 있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모델들이 하나 두 개로 통일될 거라고 생각을 하진 그래요? 않지만 근데 이제 예를 들면 글로벌리 클라우드가 성장할 때도 보면 빅 플레이어들이 이제 세 개가 생겼잖아요. 그쵸, 클라우드 그쵸. 비즈니스를 성장시키는 빅 플레이어들이 세 개 생겼고 저는 이 AI에서도 물론 이게 한두 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퍼블릭 클라우드 시장은 B2B 시장에 가깝잖아요. 네네네. B2B 시장이고 AI 시장은 B2B뿐만 아니라 B2C까지도 다 커버하고 있는 훨씬 더큰 시장이다 너무 큰 시장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빅 플레이어들이 굳이 두세 개 나오고 세네 개 나올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애플리케이션이 뻗어나갈 수 있는 것들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러네요. 군데군데 삶의 B2C 영역에서 요소에 B2B 영역에서의 요소에 너무 많이 뻗어나갈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물론 빅 플레이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있어야 됩니다. 로컬 플레이어가 내가 있는 회사에서만 사용할래 할 수도 하겠지만 한계가 있을 거고 빅 플레이어들 기반으로 이제 에코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애플리케이션 생태계가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그 애플리케이션 생태계를 거버닝하는 몇 개의 업체가 생길 겁니다. 근데 저는 세 개보다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그거보다 많고요. 이미 왜냐하면 지금 누가 제일 많이 앞서갔다고 봐야 돼요? 오픈 AI. GPT가 정말 큰 역할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는 쓰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제미나이도 정말 빠르게 괜찮아요. 취업하고 있고 멀티모다 측면에서 제미나이 역할은 특히나 비전 쪽이나 이런 데서 상당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픈소스 계열의 라마 쪽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저희도 이걸 기반으로 애플리케이션들 몇 개 만들고도 있고요. 뭐 GPT, 제미나이, 라마 저희 다 활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록도 있잖아요. 네, 그록도 괜찮은데 현재 지금 GPT랑 제미나이로 너무 큰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프로젝트를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라마까지 쓰는 것까지 하고 있고 그리고 LG에서 사용하고 있는 엑사원도 일부 활용은 하고 있고 그래서 그로까지 이제 다이버시티가 넓혀져 있지는 않은데 뭐 그런 것들도 충분히 API로 저희가 계속 탭인을 하면서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플레이어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되게 큰 시장을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근데 이제 뭐 사실 이제 저도 상무님하고 얘기하기 전에는 아니 뭐 챗GPT로 뭐 지브리 컨텐츠 뭐 스타일 이런 거 그거 말고 뭘로 돈 버는데 뭐 하는지 아니 그러니까 이걸로 도대체 뭘로 돈 버는데 이게 네네. 이제 그 감이 안 잡혔는데 네네. 말씀하신 대로 덤 디바이스라고 얘기하니까 세상에 고쳐야 될 디바이스가 진짜 많네. 그것도 그렇고 그런 것도 그렇고 할 일이 업무 많네. 프로세스가 되게 많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면 하고 있는 몇 가지가 있는데 이 프로젝트 중에 뭐 저희가 하고 있는 대표적인 저희 조직이 하고 있는 몇 가지 대표적인 프로젝트를 말씀드리면 HR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한 사람을 이제 벡터라이즈를 합니다. 업무 특성을 뽑아내서. 업무 특성을 뽑아내서 벡터라이즈를 한다는 게 예를 들면 이제 이호성 님이 갖고 있는 벡터가 있을 거고 제가 갖고 있는 벡터가 있는데 그 벡터가 예를 들면 한 그룹에서 갖고 있는 직원이 뭐 수만 명이 될 테니까 그 벡터가 예를 들면 효성님하고 저는 비슷한 학교를 졸업했고 전공도 비슷하고 하니까 벡터 모양이 좀 비슷할 수는 있겠지만 그쵸. 그 벡터 모양이 조금씩 다르게 구분되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내가 예를 들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 사람 어떤 경험을 갖고 있는 직원을 좀 찾고 싶어. 그럼 그걸 찾을 때, 그걸 찾고 싶을 때, 찾았을 때 내가 갖고 있는 업무 특성이 비슷한 벡터를 빨리 찾아주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팀을 구성할 거나 혹은 이제 조직을
어떤 할 때. 특정한 어떤 태스크를 만들 때 이 업무 특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쉽게 찾아서 이제 네. 거기 배치를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회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업무를 업무 만들어야 효율을 되죠. 하고 있고 효율한 남은 직원들을 이제 재배치를 해서 업무 생산성을 계속 높여가는 노력을 해야 되기 그러니까 때문에 어떤 이게 되게 이제 직원 중요하거든요. 관리를 하는 입장에서 야, 이 직원은 뭐 하는 애냐, 뭘 할 수 네. 있는 애냐, 뭐 네. 이런 거를 다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게 네, 벡터라이징 그렇죠. 한다는 게 얘는 뭐 어떤 애 이런 애 데이터를 쭉 저장해 놔야 된다는 그렇죠. 거죠. 근데 그런 걸 할 때 예전에는 예를 들면 그 말들이 다 언어로 써져 있잖아요. 아, 그렇죠. 이 사람이 출신 학교는 뭐 출신은 어디고 뭘 뭐고. 경험했고 어떤 프로젝트를 했고 다 글로 그쵸, 써져 그쵸, 있단 그쵸. 말이죠. 이거를 예전에는 다 언어 모델을 만들어서 벡터라이즈를 했고 그 벡터라이저도 되게 좋진 않았어요. 퀄리티가. 어떤 사람은 글을 되게 개조식으로 짧게 써가지고 자기 네. 스토리를 하고 어떤 그쵸, 사람은 그쵸, 그걸 그쵸. 막 구구절절 써가지고 나는 이런 사람이고 이렇게 쓰는 사람도 그쵸, 있고 다 읽어봐야 다 되니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표준화해서 언어 모델을 만들고 그거 전처리한 언어 모델을 만드는 게 일이었어요. 저희한테는 엄청 힘들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런 LLM 모델, GPT 같은 거에 돌려서 업무를 요약해줘. 이런 톤으로, 아하. 이런 컨텍스트로. 아하. 그 다음에 품질 관련된 업무를 하는 사람, 생산 관련된 업무를 하는 사람, 디자인 관련된 업무 하는 사람들은 이런 업무 특성이 되게 중요해 라고 하는 것들을 미리 작성해 놓고 그럼 그런 업무 특성들을 되게 쉽게 매칭을 시킬 수 있는 것들도 우리가 어떤 모델을 만들 필요 없이 그냥 GPT나 제미나이나 이런 언어 모델 제공하고 있는 그런 베이스 모델에서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언어를 전처리하고 전처리한 걸로 중요한 매핑된 테이블에 있는 업무 특성들을 또 뽑아내주고 그 뽑아낸 걸로 표준화된 형태로 그 업무 리스트가 나오게 되면 그거 갖고 이제 벡터라이즈 하는 건 훨씬 더 쉽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벡터 모델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HR 관련돼 있는 프로젝트를 하는 과정에서 전처리 모델을 되게 리치하게 활용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최근에 하고 있는 것들은 또 재밌는 게 구글에 있는 노트북 LM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문서를 집어넣으면 이 문서들을 알아서 문서에 있는 특징들을 벡터라이즈를 하고 그걸 기반으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가 돼요. 그럼 예를 들면 이호석 아카데미에 있는 수많은 유튜브 영상들을 다 텍스트로 다 컨버팅 시키고 그 텍스트를 다 묶어갖고 구글에 있는 노트북 LM에 딱 집어넣고 이제 그 다음에 내가 그 노트북 LM 켜가지고 내가 이제 아무거나 이호석 아카데미에 나왔던 것 중에 최근에 트럼프 관련 트렌드 관련된 거 어떤 얘기했는지 물어봐줘 얘기해줘 그러면 그게 쫙 뽑혀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고 이게 돼요. 근데 이게 생각을 해보면 회사에서 누구나 이런 거 갖고 싶을 거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수많은 다큐멘트, 노하우, 장표 그거를 전부 다 내가 갖고 있는 파일을 다 집어넣어서 나만의 에이전트를 만들고 그 나만의 에이전트에다가 내가 원하는 질문을 던지면 무엇이든 다 답변해주는 저희 그런 거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만들 때 노트북 LM을 그럼 쓰면 되지 왜 이걸 만드는 거야? 저희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노트북 LM은 이제 내가 원하는 형태로 답변이 안 나왔을 때 그걸 내가 뒤에 있는 어떤 문서를 수정하는 거 이상의 안에 로직을 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저희는 그거를 로직을 건드리는 것들을 몇 가지 제공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문서를 어떻게 청킹할 것인가 이제 그룹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가장 짧게는 단어 단위로 모든 걸 벡터라이즈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너무나 스페시픽한 것들이 너무 세밀하게 가는 거고 또 그걸 이제 너무 또 이제 넓게 만들면 큰 단위로 문단 단위로 청킹을 해버리면 벡터가 대충 그쵸 정확하게 쉽게 말씀드리면 그걸 어떤 중간 정도 내가 딱 원하는 내가 서칭하는 패턴에 맞춰갖고 청킹을 하고 그 청킹된 걸로 이제 벡터화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게 스타일이 다를 거야. 내가 세밀하게 하나하나마다 이렇게 탁탁탁 들여다보는 스타일의 업무를 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내가 좀 전략에 가까워서 그렇죠. 대략 이제 큰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한 사람이냐 또 템퍼레처라고 하는 걸 조정할 수도 있는데 그 템퍼레처라고 하는 건 뭐냐면 문서에서 팩트 베이스로 답변해 주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내가 좀 거기다가 좀 내가 갖고 있는 LLM의 기본적인 정보하고 연결해 가지고 너만의 답변을 좀 이게 좀 크리에이티브하게 하고 싶으냐? 그러니까 이거를 또 그대로만 얘기하지 말고 좀 생각 좀 해라. 생각 좀 한 걸 기반으로 답변을 하는 게 또 이게 일하는 스타일에 따라 다르잖아요. 나는 과거에 품질 사고 있었던 거 기반으로 과거에 있었던 정확한 우리 회사 사고를 얘기를 해줘야지 자꾸 창조해가지고 삼성 뉴스 보고 뭐 다른 회사 뉴스 봐가지고 창의적으로 뭐 품질 사고에 대한 걸 막 소설 쓰듯이 얘기해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 회사의 품질 사고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게 얼마만큼의 소송 금액이 있었고 그걸로 우리가 무슨 조치를 했는지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는 게 필요한 그런 경우에 따라서 그래서 그것들을 본인들이 조정하고 심지어 내가 답변을 물어봤을 때 답변이 좋지 않아. 그럼 답변 좋지 않은 걸 내가 실제 수정한 거를 저장하고 이런 프로세스까지 만들어서 이제 나만의 에이전트를 만들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아마 들으시는 분들 느끼시겠지만 다 저기 대리 과장님들이 부장님들이 물어보는 질문이랑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각 회사에서 하고 있는 수많은 질문들이
AI를 통해서 다 된다면 그건 이제 그렇죠. 보고 체계라든지 네. 뭐 이런 것들이 진짜 업무가 정말 많이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예전에는 이 질문을 다 그냥 덤한 DB에 덤 DB에서 사람이 다 의도를 파악해가지고 이거를 다 이제 그렇죠. 만들어서 매뉴얼리 막 보고장표에 얘기했던 담아갖고 예를 들어서 LG전자의 네. 에어컨이 야 이거 유럽에서 이렇게 많이 팔렸냐 그러면은 이 데이터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건 날씨는 어떻게 되고 뭐 뭐 이러면서 어떻게, 네. 뭐 뉴스에서 그래서 장표 보고서를 만들어서 해서 이렇게 할 네. 텐데 해서 사실 알고 보면은 네. 이게 전부 다 그 덤 디바이스가 아니라면 네. 이런 걸 다 연결해가지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DB도 연결하고 DB에서 고객들 VOC 같은 것도 이제 크롤해서 심지어 크롤링도 이제 다 되니까 음흠. 크롤해서 요약한 걸로 이제 물어보면 답변해 줄 수 있게 되는 거죠. 아하. 그 과정이 이제 과거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시간 보고서 작업을 해서 그쵸. 올리는 것들이 아주 짧은 시간에 음. 그런 것들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내가 과거 데이터도 찾을 수도 있고. 갑자기 드는 질문인데 이게 결국은 이제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기 위한 소위 말하는 경영 활동을 하는 저 위에 계신 높은 분이 해도 되는 거야 하면 안 되는 거야 막 등등을 알고 싶은 정보를 얻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AI 때문에 진짜 빨라진다면 더 좋은 의사결정을 하게 될까요?